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빵빵하게 채워드리는 주유소 진행을 맡은 정재윤입니다. 자, 오늘은 전문위원회에서요 1일 MC로 함께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월요일을 책임지는 분이시죠? 두 분의 수석위원님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첫 시간을 방송을 했어요. 네. 반도체 쇼티지에 대한 이 프로를 좀 진행을 했는데 어떠셨나요? 첫 시간이라서 네. 저는 뭐 두 분의 위원님들과 같이 해서 상당히 즐거웠고 뭐 앞으로 좀 상당히 좋은 내용으로 재밌는 내용으로 또 우리 시청자분들 기대에 뭐 두 분의 위원님들과 함께라면 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은 어떠셨어요? 네, 마찬가지로 그동안 방송을 1년여 진행을 해봤는데요. 항상 아쉬움이 이 하다만 느낌? 뭘 좀 제대로 전달해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에 좀 쫓기고 또 이어지는 시리즈로 가기가 어려워서 좀 자유롭게 이렇게 두 분 전문 수석위원님들과 같이 하다 보니까 심도도 좀 깊이 들어갈 수 있고 하고 싶은 주제를 가지고 좀 깊이 들어갈 수 있어서 나름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지난주에 첫 방송이 좀 시간이 좀 사실 부족했었어요. 맞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프닝을 좀 짧게 해보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바로 새로운 부분들 좀 들어갈 건데 오늘은 이제 반도체 2탄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할지 화면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반도체 2탄입니다. 반도체 부품주를 좀 주목해보자. 뭐 이런 주제로 한번 프로그램을 이끌어 나가보겠습니다. 사실 이 양옆에 계신 분들이 서울경제의 브레인들이세요. 지식과 학식이 상당히 고퀄리티의 지식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요. 반도체 부품 쪽 같은 경우는 전공정 쪽이 있고 후공정 쪽이 있는데 이번 첫 번째로 전공정 쪽에서는 우리 박원재 수석위원님께서 한번 브리핑을 해주시죠. 네, 제가 오늘은 부품주 중에서 전공정 부품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마 반도체를 처음 접하신 분들한테는 이 용어 자체가 좀 의기업니다. 익숙치 않은 용어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무슨 소리를 해도 잘 전달이 안 되는. 그래서 이제 반도체 투자를 하고 싶은데 대체적으로 기업 이름하고 뭐에 좋다더라. 뭐 이 정도만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게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까 계속 똑같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한번 제대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한번 짧은 시간에 아주 간략하게라도 부품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용어나 기업들 위주로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품이 필요한 거는 이제 반도체 공정을 보면은 전공정이라고 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웨이퍼를 투입해서 웨이퍼에 이제 회로도를 그리죠. 회로도를 그려서 요거를 완성품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전공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웨이퍼의 회로 패턴이 끝나는데 이 과정이 깎고 씻고 이거 반복하는 걸 한 8주 정도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공정이 길어요. 단순 반복인데 이걸 몇 번씩 돌려서 해서 마지막에 웨이퍼의 모든 회로 패턴을 만들면은 그 다음에는 요거를 이제 다시 잘라서 기판 위에 얹어서 연결하는 이 다음에 이제 후공정이 됩니다. 자, 이 정도 개념을 갖고 이제 그럼 전공정은 대체적으로 회로를 그리는 패턴이기 때문에 아주 그 가혹한 환경이 형성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 웨이퍼라는 그 기판 위에 회로를 새기기 위해서는 여기에 아주 지독한 화학약품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화학약품으로 이제 증착을 하고 이걸 깎아내고 또 이온 주입을 하고 이런 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걸 작업하는 환경을 챔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챔버 안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부품들이 들어가게 돼요. 대체적으로 웨이퍼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 또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을 투과시키는 거 이런 그 작업 공간이 이루어지는 곳이 챔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 안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단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공정용 부품은 웨이퍼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포커스 링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한번 이 용어를 그냥 가볍게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가스 및 케미컬의 분사를 도와주는 일렉트로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렉트로드를 지지해줘야 되는 가이드링이 있어요. 그 외에는 이제 여러 가지 CMP 패드나 히트블럭 뭐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요거는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유통 구조를 보면은 반도체 회사가 직접 납품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 대체적으로 식각공정은 대규모의 전업 장비 회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회사에 직접 납품을 하는 거는 이제 부가가치가 높아요. 이런 쪽을 하는 거를 우리는 비포 마켓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반도체 회사에 직납하는 경우는 이제 좀 부가가치가 낮습니다. 이런 걸 애프터 마켓이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비포 마켓에 대응하는 회사로는 TCK라는 회사가 있고 하나머티리얼즈라는 회사가 있고 원익 QN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프터마켓에 직접 납품하는 회사들은 월덱스와 KNJ 이렇게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부품단이 좀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쓰고 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비용 절감을 위해서 반도체 회사들이나 전부 비용 절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이거를 좀 세척을 해서 쓰면 수명이 연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세정 및 코팅 작업 분야가 굉장히 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품을 좀 기간을 늘려주기 위해서 세정 및 코팅 작업을 하는 회사가 코미코라는 회사가 있고요. 원익 QNC가 하고 아이원스라는 회사가 이거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테스트 공정은 우리 이제 후공정 쪽에서 우리 이지환 수석위원님께서 설명할 거니까 요거는 저는 건너뛰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 부품단에 어떤 소재를 갖고 하는지를 설명을 드리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쿼츠와 실리콘 카바이드 이런 부품단의 소재들을 가지고 합니다. 쿼츠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유리예요, 유리. 유리가 왜 필요하냐 하면 이 챔버 내에 공정을 이동을 할 때 사람이 이거 웨이퍼를 붙잡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담아두는 그릇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웨어인데 이거를 소재를 쿼츠라는 석영 유리로 합니다. 이거는 이제 반도체 공정만 쓰이는 게 아니라 LED 공정이나 태양광 이런 쪽에서 다 같이 쓰고 있죠. 이 챔버 내에서는 뭐 화학 증착이나 뭐 디피션이나 산화나 이 특수가스를 굉장히 가혹하게 쓰기 때문에 이 교체 수기가 굉장히 빨라져요. 보통 교체 수요가 2, 3개월 내에 한번 바뀌게 되는데 이게 뭔 문제를 갖고 오게 되느냐 하면 반도체는 한번 공정에 투입되면은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똑같은 작업을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부품을 교체하려면 라인을 세워서 이걸 다시 재설정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가급적 내구성을 좀 길게 쓸 수 없는가 해서 여기서 발현되는 문제가 고부가가치 제품을 쓰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부품단의 제품들이 부가가치가 높아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세 공정이나 이제 고단화 이런 공정 효율이 높아질수록 이 부품단도 그거에 맞게 따라가야 되니까 계속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부품을
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직 계열화가 잘 돼 있는 기업들이 원가 경쟁력이나 오랜 업력으로 인해서 굉장히 강력한 진입 장벽을 쌓게 돼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러한 기업들은 과점화가 되어 있고 이 과점화되어 있는 업체에 새로 침투하기는 신규 기업이 침투하는 건 거의 지금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품단에 있는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오랫동안 동일한 영업을 유지할 확률이 많고요. 점점 부가가치는 높아지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쿼츠 다음에 쓰는 게,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아주 설명이 잘 돼 있고, 이 부품이 이런 사진을 보고 머릿속에 잔상이 남으면 어떤 기업 이름만 갖고 있는 것보다는 어떤 기업이 굉장히 친숙하게 다가옵니다. 내가 아는 기업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엔 기업이 더 잘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품이 이제 실리콘으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실리콘이 굉장히 효율이 좋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각 챔버 내에서 화합물이나 플라즈마를 통과시키는 일렉트로드라는 거를 갖게 되는데 이거를 잡아주는 링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거는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챔버입니다. 여기에 웨이퍼가 이렇게 이제 깔려 있고요. 여기 가운데 있는 게 웨이퍼입니다. 그럼 요거를 잡고 있는 게 포커스링이라는 게 잡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위에는 일렉트로드라는 게 이제 막고 있어서 여기에 챔버 내에 증착이나 화학 증착이나 산화나 이런 걸 할 때 여러 가지 화합물이 투과하게 되는데 그 투과하는 막이 일렉트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걸 잡아주는 게 가이드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계속 바꿔줘야 돼요. 2, 3개월에 한 번씩. 그래서 이게 바꿔줄 때마다 라인이 서야 되고 그래서 회사에서는 자꾸 내구성이 좀 높은 거를 쓰려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리콘보다 내구성이 높은 게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렉트로드와 링이 생긴 모양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웨이퍼를 전사할 때 포토리노그래픽을 할 때 가장 비싸고 중요한 장비가 마스크예요. 포토 마스크인데 이 포토 마스크의 원료로 쓰는 게 이제 블랭크 마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내재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국내에선 SNS텍이라는 기업이 블랭크 마스크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블랭크 마스크가 포토 마스크나 블랭크 마스크나 굉장히 고가입니다. 블랭크 마스크는 거의 뭐 10억 한 개당 이 정도 가고요. 포토 마스크도 포토 마스크가 한 10억 가고요. 블랭크 마스크도 한 1억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요새 EUV 공정이라는 건 파동을 짧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주기가 짧아져요. 비파장을 굴절률을 작게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포토 마스크를 블랭크 마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펠리클이라는 걸 써야 되는데 이게 빛 광사 투과율을 높여야 되는데 지금은 EUV 공정에서 펠리클을 안 씁니다. 근데 조만간에 이제 펠리클을 써야 되는데 거의 기술적으로 들어왔다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펠리클도 산정이 되면 이게 지금은 한 4, 5천만 원 하는데 법령화가 되면 이게 1,000만 원 수준으로 떨어져요. 그럼 이걸 준비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2개가 있는데 SNS텍과 갑자기 또 기업이 있는데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펠리클이 만약에 상용화되면은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어려운 용어인데 이 반도체에 이제 그 식각을 하거나 이제 그 공정을 하다 보면은 이 프리커서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요새
반도체가 미세 공정이 많이 진행되고 낸드는 적층으로 많이 썼다 보니까 이 종횡비랄에서 이 증착이나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세 공정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 유전율을 높은 산화물을 필요로 하는데 그게 이제 하이K라고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부품도가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유전율이 나타내는 게 이제 우리나라엔 DNT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런 게 있다. 오늘은 이제 용어 위주로 설명을 드렸어요. 다음에 시간 될 땐 기업 하나하나를 설명을 드릴 텐데 반도체는 어려운 게 이제 처음 듣는 용어, 익숙하지 않은 용어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는데 오늘 아주 짧은 시간에 초스피드로 용어만 좀 설명해 드렸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한번 이게 적용되는 걸 더 세밀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 반도체 부품주, 특히나 전공정 쪽을 좀 살펴봤는데요. 아마 이게 짧은 시간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박원재 수석님께서 보게 되면 이제 매주 화요일 날 강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시잖아요. 아무래도 그 프로그램 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진행을 해드릴 거니까, 때 다시 한번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후공정 쪽에서도 좀 알아봐야 되겠죠? 우리 이지환 수석님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전공정은 우리 박소석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후공정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에 이목을 끈 지가 불과 한 1년 상간이죠. 삼성이 비메모리 반도체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면서 이 후공정 섹터가 어느 정도 각광을 받게 됐는데 사실 글로벌하게 본다면 아직 우리나라 후공정 업체들은 아직 리딩 그룹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아무래도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부분,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상당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아직은 이제 기대 심리가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공정 섹터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사실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보조 작업 정도로 생각을 했고. 이전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서 후공정은 뭐 완성된 반도체를 뭐 보호하고 부품을 연결하는 정도? 그 정도의 보조적인 기능밖에 하지 않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스트, 검사하는 기능 쪽에 오히려 더 포커스가 많이 맞춰졌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부분이 비메모리 반도체에 넘어오면서 많이 이제 후공정이 좀 바뀌게 됐는데요. 가장 큰 부분이 이제 반도체 성능과 개선된 부분이 패키징 쪽에서 급격히 좀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쉽게 이제 제가 어려운 부분 좀 빼고 말씀을 드리면 후공정에서 이 패키징을 하는 방식은 크게 최근에는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형화를 시키고 경량화를 시키는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가는 쪽이 범핑 방식이 있고요. 반면에 이 웨이퍼 자체에서 모든 공정을 한 번에 다 처리해서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식이 웨이퍼 레벨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웨이퍼 레벨 방식이냐 아니면 범핑 방식이냐 크게 효율을 높이느냐 비용을 좀 낮추느냐 방식으로 구분을 지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최근에는 이 패키징이 성능을 고도화하는데 많은 관심을 좀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후공정을 보면 기사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게으르게서 황금 오히려 이제 대창생되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전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사실 대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후공정 반도체는 사실 옵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예를 들면 전방산업 쪽에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서 후공정 과정을 처리를 하고요. 특별하게 그걸 처리 못하는 과정에서는 잉여 작업으로 후공정 업체 쪽에 좀 넘기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후공정 업체들의 실적이 상당히 들쭉날쭉했고 이 실적을 일관성 있게 우상향으로 유지하는 기업이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로 넘어오면서 이런 상황이 상당히 바뀌었는데 비메모리 반도체는 아시는 것처럼 소량으로 다품종 생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후공정 과정을 전방 산업 쪽에서 다 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만 사례를 본다면 이 대만의 TSMC가 굉장히 글로벌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크게 성장할 때 가장 큰 후광을 입었던 파트가 바로 이 팹리스와 후공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 진출하면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대만의 리딩 업체인 TSMC 사례를 살펴보면 팹리스 기업이 평균 지난 2, 3년 동안 성장했을 때 평균 주가가 한 3배에서 리딩 업체 1, 2업체는 4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호공정 업체도 비슷한데요. 호공정 기업에서 대만이 뭐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뭐 글로벌하게 절대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최근 2, 3년 동안 주가가 뭐 적으면 3배, 많으면 4, 5배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비메모리 반도체가 급성장할 때 가장 크게 혜택을 본 것은 결국 팹리스와 호공정 업체였다라는 게 대만의 사례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제 호공정 기업체 현황을 좀 본다면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대만 업체가 전체 글로벌 12기업 중에서 6개 거의 가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중국이 3개 업체, 그리고 미국이 1개 업체. 아쉽지만 삼성전자에 비해서 이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쪽에 후공정은 우리나라 업체가 하나도 리딩 12그룹에 뒤집을 하지 못했습니다. 1위 업체를 살펴보면 ASA라고 이 업체는 뭐 대만의 TSMC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거의 1위 독보적으로 1위를 가져가고 있고 뭐 SPIL 업체가 4위, PTI 업체가 5위에 랭크되어 있고 그 외에 뭐 칩모스를 우리가 알고 있는 칩본드 같은 업체가 10위권 안에 들어가면서 대만 업체가 6개 업체가 글로벌 10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좀 의아한 보면 중국이 JCET가 3위에 이르게 있고 TFME가 6위 그리고 후안티안이 7위 하면서 의외로 이제 중국의 업체가 호공정에서는 3개 업체가 이 호공정 글로벌 리딩 탑 그룹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우리가 알고 인식하고 있는 중국 업체들은 반도체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견주어서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의외로 이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대만이 TSMC라는 독보적인 기업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은 의외로 이 중소규모의 비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공급하는 호공정 업체들이 상당히 탄탄하게 기반을 잡았고 글로벌 10 중에서 대만이 6개, 중국이 3개, 그리고 미국의 AMKR이 2위에 랭크되면서 유일하게 글로벌 10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신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기회 요인이 많다, 상당히 기대감이 있다, 삼성전자에 대한 어느 정도 기여감이 있다라는 부분은 인식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IT, 특히 반도체를 차지하는 비중을 본다면 아직까지 호공정 쪽에서는 상당히 우리나라 업체들이 아직은 미진하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호공정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하나 마이크론이 한 1,500억대 매출을 올리면서 일단 리딩급으로 좀 떠올랐고요. SF 반도체는 뭐 잘 알고 계신 것처럼 1,500억대 역시 마찬가지로 나와 있고 LB 세미콘이 약 1,200억대 매출, 그리고 네페스가 한 1,000억이 조금 모자라는 940억대 매출. 아마 대부분의 지금 보셨던 기업들이 지난 한 2년여 상간에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보시면은 호공정 업체 중에서 가장 이제 상징적으로 호공정 반도체 라인을 우리나라 부품업체 중에서는 가장 먼저 베트남에 건설을 했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실적에서 가장 주요했고 어떻게 보면 호공정 관련 업체 쪽에서 가장 먼저 수주를 받았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지금 매출액이 한 1,500억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 호공정 산업에서는 역시 리딩 업체로 들어가기는 역량이나 매출, 실적이나 모두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마도 지금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진출하면서 이 팹리스와 호공정 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일단 아끼지 않겠다라는 부분을 했고 최근에는 이제 속도를 좀 내면서 지원을 좀 가속화하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도 이 대만의 TSMC가 생각하는 삼성전자는 역시 이 팹리스와 호공정 업체에 대한 주의 환경이 먼저 갖추어져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 앞으로 충분히 리딩그룹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시설 투자나 삼성전자의 지원을 받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아직까지 우리가 옥석 가리기를 하는 초입의 단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호공정 산업 전반에 대해서는 특히 패키징 관련된 기술 쪽으로 아마 좀 유심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후공정 쪽에서도 알아봤는데요. 이주환 수석위원님도 목요일 날 강의 프로그램을 좀 진행하시잖아요. 네. 이때 혹시 자세하게 또 다시 한번 강의를 해드릴 계획은 있으신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지금은 전반적인 부분을 좀 다루기 때문에 사실 뭐 우리 좀 전에 우리 박원재 수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섹터를 잡고 들어가도 사실 1시간으로 해도 사실 부족한 양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전반적으로 아우르기 위해서 일단은
개괄적인 부분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이전에도 제가 이제 전공정, 후공정 관련된 부분에서는 강의를 2번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앞으로도 아마 이 후공정에 관련되어서는 워낙 산업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신규로 업데이트된 내용을 계속해서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의 서울경제의 브레인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박 의원님 같은 경우는 화요일 날 저녁 9시에 진행을 하시죠? 네. 9시에 진행을 하고요. 우리 이지한 수석님 같은 경우는 목요일 날 9시에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대까지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쪽에 있어서 좀 살펴봤어요. 부품주를 살펴봤는데 사실 투자자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기술주들이 좀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이런저런 불안 요인 때문에. 그러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사도 되는가? 그건 의문이 좀 들 거예요. 불안하기도 할 거고. 네. 그런 부분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 소부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발주처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가의 흐름도 보면은 작년 연말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워낙 가파르게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소부장도 같이 시세를 냈으니까 그때 아마 따라서 매수 들어가서 아직까지 갖고 계시다면 그렇게 만만치 않은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사이클 산업이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이클 산업은 항상 그 아주 훈련되지 않은 분들은 진짜 꺾일 때 들어가면 2년 고생해야 돼요. 그럼 지금이 사이클이 꺾였느냐를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제가 이제 사이클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사이클이 꺾였다. 이렇게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전조가, 그건 아니고, 지금 바닥에서 올라온 지 우리가 이제 항상 사이클은 공급 과잉부터 출발을 합니다. 공급이 워낙 호황기에 설비 증설을 많이 때려 넣다 보면은 이 수요보다 훨씬 초과돼서 재고를 쌓게 돼요. 그러면 이 재고 처리가 안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경기가 꺾여서 이거 재고 소진 과정이 한 2년 걸리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이번 사이클은 그렇게 보기가 무리가 있는 게 실질적으로 삼성이 그 16년, 17년, 18년 좋았을 때 그때 사실 과잉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재고 조정을 19년도에 아주 뼈저리게 느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과점화된 상태에서 누구도 섣불리 공격적 증설을 하지 않아요. 적시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빵 터졌을 때 수요 회복에 대해서 작년에 다 의심을 했죠. 그래서 설비 증설을 평택에 있는 예정된 거 외에는 과잉 설비를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출발되는 P3 팹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미 다 받아놓은 수요 물량을 가지고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공급 과잉의 징조가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보통 조정은 가격 조정이 있고 기간 조정이 있는데 지금 반도체 소부장은 가격 조정도 충분하고 기간 조정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뭐 물론 조금 더 조정을 받는 건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이 정도라면은 우리 이 수석님이 보시기에도 뭐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하거든요. 다만 기존부터 갖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지금 어려운 구간을 지나고 계실 테고 만약에 포트 내에 비워져 있는 분들이라면 뭐 신규 매수 들어가기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지현 성님은 의견에 동의를 하세요? 예, 저도 박원순 수석위원님과 비슷한데 결국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아마 이제 시청자 중에서 가장 우려하시는 거는 최근에 이제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고 미국의 장기 국제 금리가 급등하면서 성장주들이 급락하는 양상이 나오면서 그 성장주들 중에서 특히 이제 기술주들이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면서 이제 가격 조정을 받고 있다. 상당히 우려스럽다라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좀 전에 박원재 수석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좀 뜯어서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성장주라고 했을 때 이 성장주에 IT 종목을 넣은 것은 불과 몇 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성장주라면 오히려 이제 IT가 아닌 쪽을 많이 대변을 했다가
그러니까 한 4, 5년 전부터 이제 마치 IT가 성장주의 랜드마크처럼 이제 이렇게 쫙 표시가 되는데 결국은 이 성장주에서 우리가 유동성의 힘으로 수탁됐던 부분은 우리가 이제 잘 보면은 결국 이제 가치를 넘어서는 유동성의 힘이 이제 유입됐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성장에 대한 부분이 보장이 된다라고 하면 그 유동성의 힘으로 그 가격을 오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그 성장성이 따라간다라고 보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반도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가격 압박을 좀 받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을 본다면 어쨌든 수요가 늘어나고 어쨌든 그 전반적으로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산업의 변화와 함께 맞물려서 지금은 이제 가장 우리 시청자분들이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아마도 반도체 그 슈퍼 호황, 슈퍼 사이클 이 얘기일 건데 항상 얘기만 나왔다가 용도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결국 이제 용도사미 끝나지 않고 그런 사이클은 온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게 코로나19가 겹쳤고 여러 가지 공급 이슈가 겹쳤고 어떻게 보면 예측하기 힘든 우발적인 사건들이 겹치면서 전반적으로 다운되는 경향이 좀 있지만 크게 본다면 저도 박원재 수석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장주냐 가치주냐를 논하기에 앞서서 정말 이 종목이 성장해서 그 가치가 상승되느냐 그 가치에 거품이 끼어서 유동성의 힘으로 거품이 끼었느냐라고 본다면 저는 반도체주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시각을 유지하시는 분이라면 충분히 좋은 관점으로 반도체 쪽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두 수석위원님께서는 의견은 장기적으로 좀 성장을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매수를 해도 좋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한 부분들이 사실 미국 쪽을 보게 되면 세트 업체이긴 하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얘기가 나왔던 게 업황이 좀 둔화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는 안 좋고 이제 하반기에 돌아설 거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당장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사도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투자하시면서 네. 완벽한 바닥을 잡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잡고 하십시오. 사실 투자가 말로 하면 다 쉽습니다. 완벽하게 바닥에 들어가서 사이클 상승만 딱 따먹고 나오는 게 누구나 꿈꾸는 완벽한 투자지요. 근데 진행을 하시다 보면 누구나 느끼지만 그럴 수 있는 투자자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자꾸 이제 투자를 하면서 빠지는 함정이 자꾸 타이밍을 잡으려래요. 타이밍을 잘 잡으려고.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본 바 타이밍을 잘 잡아서 성과가 잘 나는 경우보다는 대체적으로 방향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아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이크론이 이제 레퍼런스를 발표를 했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까 이제 다 말씀드린 대로 이 시스템 반도체의 쇼티지예요. 그러니까 IC 칩이나 뭐 이런 게 안 되니까 디바이스가 생각보다 생산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전방에 지금 이게 근데 수요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수요는 팬트업 돼서 이연된다고 봐야 되고 지금 자동차도 사고 싶은데 출고를 기다리려면 6개월 기다려야 된대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막 그 수요가 사라져서 재고가 쌓여가지고 이거 재고 떨이를 하는 과정이 사이클의 끝인데 지금은 뭐죠? 아니 생산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마이크론도 그러면 왜 실적 가이던스를 낮췄느냐? 재고 조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러면 뭐 굳이 전방 보고 가동을 좀 그만큼 지금 완벽한 과점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이클은 길고 오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처럼 대책 없이 쏟아놓고 이 재고 소진 될 때까지 손가락 빠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런 적시 조정을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조업체가 정말 강력한 힘이 생겼고 두 번째는 아까 이주환 수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워낙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죠. 근데 아쉽게도 이 파운드리는 대만이 절대 강자고 우리는 삼성전자가 좀 따라가길 기대했는데 사실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대감이 많이 있죠, 지금. 당장 얘기해도 뭐 엑스노스 AP 같은 경우도 선주문으로
이미 발주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렇다면 지금보다 나빠질 게 있느냐? 지금 바닥을 치고 올라갈 업사이드를 보면은 대충 이 즈음에서 그냥 뭐 없으시면 들어갈 만한 가격으로 봅니다. 물론 들어가서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 타이밍이라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지금 메모리 쪽은 쇼티지 상황이 아니지만 비메모리 쪽이 좀 쇼티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메모리 쪽에 있는 장비나 부품주들보다도 후공 그 비메모리 쪽에 있어서의 부품주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을 좀 투자를 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더 좋아 보인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어차피 삼성 쪽에 투자를 좀 많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월등히 좀 많이 하니까요. 그러면 메모리 쪽보다는 비메모리 쪽에 집중을 하는 게 더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했을 때는 그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올 초에 이제 그렇게 들어갔던 분들 이제 다 박살이 났잖아요. 왜냐하면 팹리스나 호공 쪽으로 호공적 일부의 이제 종목들은 좋았지만 분명히 이제 삼성전자 기대치를 가지고 팹리스 쪽으로 들어갔던 분들은 아마 올해 정말 이제 차게 이제 그 성적을 거뒀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과 현실이 이제 따라오지 못하는 건데.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는 관련돼서는 작년에 워낙 청사진을 제시를 했었고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는데 실제로 작년 4분기부터 지금 발표된 실적을 뚜껑을 열어보니까 점유율이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부분 쪽에서 실제 점유율이 한 17%, 18%, 19%까지 작년까지 올랐다가 삼성전자 청사진을 발표하고 올해 마치 한 20% 중반 그 뭐 잘하면 TSMC에 어느 정도 6발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이제 15%로 내려앉으면서 오히려 삼성전자가 이제 주춤해 버린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관련돼 있던 팹리스 업체들이나 비메모리 반도체에 관련돼 있는 우리 부품이나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특히 팹리스 쪽이 많이 주저앉았죠. 그래서 주가가 많이 내려갔고 아마 저도 올해 그 종목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가 아마 팹리스 급락에 대한 그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상과 현실의 차이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보면 이제 진저리가 쳐진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작년, 재작년 벌써 이제 2년여 동안 그 슈퍼 사이클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이제 주가의 반영도는 그게 이제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인데, 그래도 저는 좀 전에 이제 박원재 수석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걸 단기적으로 타이밍을 잡아서 오늘 올라갈까 내일 올라갈까 이 싸움을 한다면 그 반도체는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은 이 타이밍 싸움이 아니고 결국 이제 트렌드를 보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결국 이제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가져가야 될 종목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 섹터에서는 이제 반도체는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비메모리는 진짜 긴 호흡으로 가실 수 있고 중간중간에 그 여파를 다 풍파를 견딜 수 있는 분들이라면 제가 볼 때는 장기로 투자를 하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표적인 이제 그걸 본다면 아마 이제 하나 마이크로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작년에 저도 4,000원대 접근을 했다가 그렇죠. 이 종목이 사실 이제 10,000원대 매도를 했다가 20,000원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그 단기적으로는 하지 못했는데 결국은 그런 변동성들이 이제 공공정 업체들에서는 하나씩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실적이 좀 붙어주면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얼마든지 상승할 수 있다는 걸 한번 저력을 보여줬다는 거죠. 결국 이제 후공정은 아마 제가 봤을 때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보면 역시 마찬가지고 전공정도 제가 봤을 때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그 총수가 움직이면서 뭔가 그림을 그려보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겠다라고 해서 집행되지는 작년 이후로 거의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집행이 되면은 어떤 변화가 오느냐는 부분은 이제 우리 같은 개인 투자가분들은 가장 그 촉각을 세우고 봐야 될 포인트가 그쪽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대만의 TSMC를 그 좀 전에 우리 박원재 수석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점의 형태 비평을 맞죠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실적에 대한 연관이 딱 나오자마자 대만의 TSMC가 가격을 20% 정도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과거와 다르다는 거죠. 메모리 반도체에서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마음만 먹으면 그럴 수 있는 것처럼 결국은 이 지금 현재 반도체라는 거는 전방 산업에서의 과점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 과점을 가지고 있는 전방 산업에 맞춰서 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품이나 소재나 장비 업체는 결국은 이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수석위원님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좋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좀 전에 이제 하나마이크론을 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마이크론이 증서를 공시가 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그 전에 기업들을 보게 되면 이제 증서를 하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LB세미콘도 공시가 좀 증설 공시가 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수석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증설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일단 대비를 하는 거잖아요. 더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면 그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미리 선치를 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아니면 딱 완공이 됐을 때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그것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예, 이를테면 뭐 이런 조그만 회사에서 뭐 1,000억 단위의 투자를 한다는 건 거의 자기의 올인을 한 거잖아요. 그런 게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미 삼성과 이미 투자주일이나 이게 다 맞춰서 가는 거라고 봐야 되고 요즘 2차 전지가 핫하게 가는 게 이제 누구도 2차 전지 확장성이나 그 매출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죠. 2차 전지는 증설은 곧 매출이다. 이런 등식을 마무리 지니까 지금 뭐 하늘에 닿는 펄을 용인하는 게 확신이죠. 근데 지금 반도체는 투자자들한테 이제 그 믿음이 없는 거죠. 야, 저 괜히 쓸데없이 돈 날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근데 우리는 좀 상식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회사의 명언을 걸고 하는 그런 설비 투자가 그렇게 감으로 했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거기 현업에 가 있지 못하니까 그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으나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럴 리는 없다고 봐야겠죠. 그럼 이거는 어차피 가동되면 다 매출로 이어진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 한번 넘어가 볼게요. 과거에는 이게 일본 한일 간에 좀 분쟁이 생기고 하면서 소부장 쪽에 펀드가 결성되고 하면서 보통 보면 장비 쪽보다는 소재주들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요번에 상승을 했을 때도 부품 쪽 이쪽보다는 소재 쪽이 좀 많이 올라갈까? 아니면 키 높이가 맞춰질까? 이게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결국은 글로벌리로 반도체 소부장은 사실 대한민국 기업이 따라가기 어려울 만큼 이 포지션이 너무 높은 곳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부장을 내재화한다는 게 이제 시작이 됐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야 될 길이 많은 거고 또 하나는 과연 뛰어넘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도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할 수 있는 것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사실 작년에 소재부터 갔던 건 일본이 그거를 수출 품목에 규제를 했기 때문에 그거부터 간 거죠. 근데 결국은 뭐 그게 트리거가 돼서 결국은 같은 흐름을 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소재나 부품이나 장비나 이제는 반도체는 글로벌 대전이 됐어요. 백악관에서 매일 그냥 전략회의를 하면서 그렇죠. 영업 기밀까지 지금 내놓으라고 하는 이런 상황까지 되다 보니까 아마 피부로 느끼지 않겠습니까? 야, 이거 영내의 밸류 체인을 세우지 않으면 좀 곤란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다 할 거예요. 그럼 어차피 우리나라는 그래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라는 가장 강력한 발주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주가적인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부품이나 후공정 쪽이나 보게 되면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는 상황이지만 조금 많이 빠져 있는 그런 기업들도 좀 있잖아요. 사실 기술적 분석을 보게 되면. 그리고 오늘 보게 되면 SNS텍도 상당히 좀 급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그러면 많이 올라가 있는 주식보다 많이 빠져 있는 주식을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까요? 어차피 다 간다고 했잖아요. 움직인다면.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거는 이제 선호도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취향은 빠짐보다는 올라가는 종목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그러니까 소재 쪽은 좀 전에 우리 박원준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우발적으로 좀 확대되면서 뭔가 트리거가 유발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몇 종목들은 이 정도 올라가도 되나 싶을 정도까지 지금 주가가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소재에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소재 중에는 이게 정말 좋은데 못 올라가는 종목도 있거든요. 정말 펀더멘탈도 좋고 기업가 마인드도 좋고 이 시설 투자나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좋은데 그러니까 못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은 이제 차별화되고 어느 정도 되는데 저는 이제 소재 쪽은 앞으로 변수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 큰 이유가 그 반도체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샤진 소재도 보면 지금 중국 업체들의 추격이 굉장히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통상적으로 우리화해왔던 그러니까 부품이나 장비 쪽의 기술을 우리에게 이전해주고 일본 소재를 갖다 쓰는 이런 윈윈의 관계를 최근에 일본 업체들이 보면 중국 업체들과 굉장히 활발하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차전지 소재 쪽으로 보면 중국이 거의 우리를 압박할 정도까지 소재 업체들이 이제 등장하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 앞으로 이제 소재 쪽은 아마도 큰 변수가 많을 거고 그 안에서 옥석을 가리는 게 정말로 그 글로벌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선택하지 않으면 그냥 어떤 테마성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은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이제 상당히 고전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죠. 두 수석위원님께서 이제 전공정, 부품의 전공정과 후공정 쪽을 살짝 이제 브리핑을 하시면서 시황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그래서 어떤 종목군들을 관심 있게 보면 좋겠느냐 이게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보따리 하나씩 이렇게 좀 맛배기를 하나씩 좀 풀어주시죠. 어떤 종목군들이 좀 괜찮은가? 우리 부품단에서 전공정 부품단에서 이슈가 있는 게 있었죠. TCK가 특허 문제로 최근에 급락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게 TCK는 그 독과점을 하죠. 왜냐면 소재부터 이제 대주주가 도케이 카본이라고 일본계의 소재를 갖고 있으니까 SIC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해자를 갖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제조 특허를 갖고 있는 몇 개가 이번에 소송에서 무효가 되다 보니까 이걸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하나머티리얼즈나 KNJ 같은 쪽에서 이제 특허에 막혀 있다가 사실 지금은 뭐 똑같은 걸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급락을 했는데 침투율이 그럼 바로 역전을 당할까? 지금 아마 SIC 관련해서 85에서 90% 점유율을 갖고 있을 텐데 영업이익률도 뭐 정말 20년 이상 영업이익률을 보면 30%대를 유지를 합니다. 상당히 좀 잘 나오죠. 강력하죠.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받는 건데 이번에 이제 이게 깨진다고 보고 이제 뚝 떨어졌죠. 여기서 투자자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TCK의 경쟁력이 유지된다고 보면 기회인 거고 이 해자가 무너졌다면은 이거는 이제 평범한 주식이 될 텐데 이거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따라서 이거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평범한 주식이 되기도 할 겁니다. 요거에 대한 판단은 좀 각자 하시는 게 어떨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만 그걸 방송에서 얘기하기엔 조금 그렇고 우리 방에서 하는 방송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하단 자막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쪽에 들어오셔서 대놓고 물어보시면 아마 어느 정도 좀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우리 이지한 수석님도 한번 보따리 좀 풀어주시죠. 네, 저는 이제 좀 오늘 뭐 하루 종일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그 하나마이크론 관련된 부분은 그러니까 이 종목이다라기보다는 이걸 예시로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역시 지금 현재 우리가 관심을 가진 거는 결국 이제 삼성전자나 우리나라 같으면 하이닉스 전방 산업에 대한 부분인데 그리고 거기에 이제 얼마만큼 긴밀도를 유지하고 거기에 어느 정도 지원에 어느 정도 투자가 이루어지냐 부분을 본다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용건 출신들이 많은 회사지 않습니까? 결국 삼성전자에서 분사한 형태로 나왔고 거기에 대한 삼성전자의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는 거죠. 결국 삼성전자가 우리 정재훈 수석위원님 강조하시듯이 지원한 회사 혹은 삼성전자 기술 이전을 받은 회사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아마도 이 옥석 가리기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이고 더 자세한 부분은 좀 전에 우리 박원재 수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들어오시면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마이크로는 상당히 좀 좋은 기업 같습니다. 그리고 TCK도 마찬가지로 좋은 기업 같으니까요. 하단 자막 나오죠? 이쪽으로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두 수석위원님과 함께 반도체 부품과 전공정과 후공정 쪽을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 포인트 한 번 더 정리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소 1부 블랙라벨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죠. 세 번째 시간에는요. 좀 더 좋은 자료를 좀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